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기본적으로 여자 말은 진리, 답정 너 식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단골 멘트는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것입니다. 나는 억울하니까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셨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동탄 화장실 사건으로 언론이 들썩인 적이 있었습니다. 동탄 화장실 사건은 50대 여성분이 상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자신을 훔쳐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신고는 거짓 신고였고 이로 인해서 여성분이 무고죄로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억울하게 신고당한 남성분을 마치 범죄자처럼 몰고 가서 많은 분들이 분노를 샀던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함이 풀어져서 다행인데 만약에 남자분이 일명 쫄보예요. 겁이 많아. 이러다가 그냥 나 혹시 처벌받는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여자 말만으로 처벌받는데 나는 억울하지만 여자가 저렇게 나오면 나 그냥 감옥 가서 인생 그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공론화 시켜서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특히 이런 사건을 맡는 변호사로서 남일 같게 느껴지지 않았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친한 검사 판사들도 너무 많지만 솔직히 누구 말인지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결국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사실 유죄로 인정하는 게 여러모로 편할 수도 있고 작성해야 되는 어떤 서류라든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된다든가 라는 걸 봤을 때 여성 말이 특별히 정말 너무 거짓말로 명확히 드러나는 게 아니면 그냥 혐의가 인정되는 걸로 결론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요.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법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들은 정말 큰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동탄 화장실 사건을 들었을 때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경찰은 기본적으로 항상 답정너예요. 여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사건을 검사한테 넘길 거야. 그냥 검찰에 가서 말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게 제가 이것 때문에 재작년에 지방에 있는 어떤 경찰서에서 좀 경찰서가 떠나가라고 제가 소리를 질른 적이 있어요. 경찰하고 서로. 왜 그랬냐면 사건의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다를 떠나서 절차는 절차인데 첫 조사를 받았어요. 우리는 조사를 받기까지는 조사를 받는 남성, 즉 피의자, 고소를 당한 사람은 여성의 주장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를 받으면 경찰이 여성분은 이렇다는데 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여성분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구나. 경찰은 이걸 쟁점으로 보고 있구나. 그제서야 알기 때문에 조사를 받고 와야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의해서 의견서를 쓸 수 있어요. 아 이건 우리가 맞다 잘못했다 인정한다 하던가 그게 아니다 여성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해서 의견서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사를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렸죠. 수사관님한테 오늘 조사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의견 개진할 테니까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고 했더니 저희는 판단하는 기관은 아니니까 검사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경찰은 송치를 하겠다는 결론 내렸다는 거고 법이 바뀐 이후에는 송치라는 의미는 경찰은 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송치의 의미가 검사한테 통으로 넘기면서 경찰이 의견을 밝혀요. 검사님 죄가 돼요? 안 돼요? 이젠 법이 바뀌어서 죄가 안 되면 경찰은 검사한테 안 넘기고요. 자체 종결시키고 죄가 되면 검사한테 넘기는 건데 우리는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니 검사한테 넘길 거니까 검사한테 내세요라는 말은 나는 이미 너를 범죄자로 확정했으니 송치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화가 나죠. 범죄자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판단하는 사람은 일단 중립적이어야 되고 양측 얘기를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가 궁금한 것만 물어봐 놓고서 이제 됐으니 이제 한다는 건 그야말로 답정너인데 이러면 수사를 왜 하냐는 거죠. 두 번째는 강압적인 태도라고 해서 거기 뭐 녹취 파일도 언론에 나오고 했던데 모든 경찰관님이 그러시진 않습니다. 친절한 경찰관님도 너무 많으시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경찰관님들 계시지만 강압적인 경우도 사실은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라지 않은 이유는 그 사건에서 강압적이라고 한 부분이 이런 일을 많이 접하는 저로서는 늘 저래 왔잖아.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놀라질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 사건의 전부라고 할 수 없고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이번에 보여진 이 사건에서의 이런 모습들은 성범죄 사건에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주류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성범죄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훔쳐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건 강간과 추행인데 성관계가 있거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일들은 보통 길 가는 사람 납치해서 하는 이런 나쁜 경우보다는 아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있고 연인관계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건 어린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개팅 앱이나 일시적인 어떤 남녀 간의 만남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서로 만나서 호감이 생겨서 1차, 2차 가요. 밥 먹고 2차에서 뭐 노래방을 보통 가기도 하고 남자나 여자 집에 놀러 가기도 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신적 교감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되면 대부분은 남성이 먼저 스킨십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허리에 손을 감싼다던가 아니면 어깨에 손을 올린다던가 포옹을 한다던가 뽀뽀를 한다던가 이런 거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이런 행위가 여자의 초대로 여자의 집에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이상의 스킨십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얼마 후에 여성이 남성을 고소하는 거, 이게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남성분들이 되게 공감을 하실 거예요. 사건에 연루되셨던 분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서 조심해야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성범죄자는 거세를 해야 될 정도로 저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은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 성범죄는 뭐 아니면 도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되기도 하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확실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면 남자는 보통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보통은 이제 술을 마셨을 테니까 술을 먹고 서로 눈이 맞아서 잠자리든 스킨십이든 그냥 한 건데 이게 왜 범죄지? 라고 매우 당황스럽고, 여성분이 바로 다음날 고소한 게 아니라 좀 지나고 나서 고소하면은 남자한테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더 지나서 몇 개월 후에 알려지기도 하면 어떤 남자분들은 고소한 게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심지어 있어. 결국 이제 경찰 조사 받을 때 가서 이제 알게 되는데, 여성분들의 주장은 보통 비슷해요. 나는 허락한 적 없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했고 싫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를 뿌리치고 나오면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질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동안 수치스러움을 참느라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의 또 공통점은 다음날 연락을 했더니 남자가 좀 냉랭하거나 따뜻하게 해주지 않으면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되면 일단 수사기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여성의 편에서 하는 걸로 강하게 의심이 되고, 조사 과정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수사관이 좀 유치하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스킨십을 여성이 허락한 적이 있나요? 이러면 답이 애매해요. 나 이제 너에게로 갈게. 내 입을 너의 입에 댄다.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허락 받았나요? 라고 해서 예라고 하면 뭐라고 여자가 했나요? 그럼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왜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우리가 뭐 분위기가 좋았고 고개를 막 내 어깨에 기대기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묵시적 승낙이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손을 속옷 안으로 넣어도 된다는 걸로 그럼 이해한 건가요? 이러면 이제 난처해져요. 답변을 하기가. 그렇다고 아니 허락 없었는데 그러면 또 인정하는 게 되고, 이런 식의 질문들로 좁혀오고 그러다 보면 결국 허락을 받은 건 아닌데 한 거네요로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먹고 일어난 일이다 보니 다음날 여성분이 수치심을 범죄 피해로 오인해서 고소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어야 내가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현실적으로 매우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 일단 미리 대응을 하는 건 사실 할 수는 없어요. 고소를 당하고 나서 이제 대응을 하는 문제인데,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중에 열에 한 7은 변호사 쓰지 말라고 뜯어 말리는데 변호사를 꼭 선임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성범죄이거나 신분이 군인 공무원처럼 결과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인데, 성범죄는 최소한 첫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일단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벌도 중에서 감옥 가는 경우도 많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문제 있고 취업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찰의 그런 강압적인 자세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사를 받고 할 때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앉아있는 이유는 단순히 의뢰인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거를 감시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없을 때처럼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의뢰인이 경찰 앞에서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는 거라 하더라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진술을 함에 있어서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우선 당시 사건을 정확히 복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걸 구별해야 되고, 가장 위험한 것은 술을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와 같은 똥단지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되고, 기억에 없다라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경찰한테든 변호사한테든 상대방한테든 기억이 없다는 말은 안 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를 자백으로 볼 수도 있고 약간 좀 숨기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대비를 변호사랑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상대방을 대함에 있어서는 일단 함부로 사과하는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되게 유치한 건데, 미안해가 꼭 나는 법적으로 너에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야 그래서 미안해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미안해라는 말이 톡이나 이런 녹취 파일로 남게 되면 꼭 경찰은 잘못이 없고 억울한데 왜 사과했나요? 라고 물어봐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너가 나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하니 내가 너한테 미안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줄이 잡히는 행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면 일단 미안하다 이런 말은 좀 하시지 않는 게 좋고, 가급적 모든 대화는 좀 녹음을 통해서 자료를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될 건 진부한 얘기지만 변호사 상담이고, 뭔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하고 나서 변호사 찾아가야지, 상대방하고 먼저 원만히 해보고 안 되면 변호사 찾아가야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찾아가고 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는데, 고소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고소가 되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변호사랑 꼭 상담을 받으시고, 간과하시면 안 되는 거는 지금 나한테 톡을 해오는 상대는 이미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심지어 변호사가 옆에 있는 자리에서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카톡 자료들도 중요하고, 전날 어떤 결제 기록 이런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변호사와 함께 인근의 CCTV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CCTV 확보가 마음대로 안 되면 CCTV 확보를 위한 별도의 소송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으로 고소당한 분들은 가장 위기의식이 고조에 이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검색해서 그냥 위에 나오는데 아무데나 찾아갔다가 또 낭패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갈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촬영한 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10가지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나는 억울하니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일은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정말 나쁜 범죄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 큰 처벌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무고성 고소에 대해서는 좀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검사로 있을 때는 무고로 의심되는 건 적극적으로 인지해서 처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를 무고로 처벌하는 거는 좀 나중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우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억울함을 벗는 것이 우선이니 변호사 선임도 중요하지만 먼저 꼼꼼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용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